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차가 조금 더 많이 팔려야 되고 잘 팔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리아에서는, 한국 랜드로버에서는 이 차를 되게 좀 천대를 하는 건지 무시를 하는 건지 열심히 팔 생각이 없는 건지 제대로 마케팅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쓸데없이 라인 자체가, 모델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브랜드인데 라인업을 굉장히 세분화를 해 놓는 바람에 더더욱 묻혀버렸고, 그 결과 후속 모델도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운의 차, 하지만 이렇게 떠나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벨라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부분 변경으로 돌아왔어요.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벨라라는 모델입니다. 사실 지금의 랜드로버, 제기어 랜드로버가, 제기어는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휴업 상태예요. 뭐 본인들은 철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또 전동화를 위해서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기어는 뭐 그렇게 좀 죽어 있는 상태다시피 하니까 좀 빼놓고 이야기를 하고, 랜드로버 안에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갖고 있는 모델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과하게 많이 쪼개기를 해놓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좀 아이코닉하고 독특한 모델로는 디펜더 라인업을 따로 분리를 해놨고요. 다재다능하게 쓸 수 있는 디스커버리 라인업을 또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모델들을 한쪽으로 쭉 모아서 레인지로버라는 라인업들을 구성을 해놨어요. 사실 이 구분 자체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다만 그래도 랜드로버라는 대전제 아래서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싹 다 끊어버리고 랜드로버는 이름만 같이 공유를 하는 듯한 느낌, 하지만 디스커버리는 디스커버리대로, 디펜더는 디펜더대로, 레인지로버는 레인지로버대로 따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레인지로버 라인업에서는 맨 아래 이보크가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레인지로버가 있습니다. 뭐 많은 시장의 반응은 레인지로버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거라고 하고, 본인들의 설명으로는 옆에 있는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그 언저리에 있어요. 이 벨라는 이보크하고 레인지로버 사이에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거리감을 따지게 된다면 이보크하고는 상당히 멀어요. 레인지로버에 더 가깝게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크고 또 상당히 또 프리미엄한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차를 살펴보면서 랜드로버가 왜 이 차를 조금 더 열심히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벨라라는 모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온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면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이 얼굴에 대한 인상이라는 게 그냥 레인지로버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사실상 거의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갔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금방 깨닫을 수가 있지만, 벨라는 상당히 뒤늦게 깨닫게 되는 그런 느낌들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그리고 가까이서 봤을 때도 덩치감이 상당하거든요. 이 덩치감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가 통일된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럭셔리하고 플래그십 같은 그런 느낌들을 잘 선사를 해주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레인지로버라고 하는 브랜드의 차들이 사실 결코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저항성이라는 것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벨라의 가격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편에 해당을 합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뭐 몇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 차는 아니고, 그래도 1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흔히 우리가 생각을 하는 랜드로버의 가격대라는 것을 고려를 해본다면 상당히 저렴한 쪽에 해당을 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이 레인지로버하고 비슷해 보이는 느낌들이 한층 더 강화가 됐거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 아래쪽에 그래픽들을 변경을 해주면서 더 깔끔하고 세련되면서 심플한 형태로 변경을 해줬고, 그릴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좀 벌집 모양처럼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지그재그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들, 거기다가 조금 더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를 더 길고 큼지막하게 적용을 해줘서 더 존재감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진짜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레인지로버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인상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디자인을 가져가게 됐죠. 거기다가 범퍼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거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스포티하고 날렵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면 전체가 상당히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랜드로버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모델들 중에서 가장 날렵하고 가장 섹시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 모델이고, 그런 거에다가 이런 스포티한 감성들을 더 강조를 해서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스포티성, 퍼포먼스성을 한층 더 강조한 디자인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모델이 이 벨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스포티함과 퍼포먼스성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디자인이 이 측면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 옆에 딱 서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높아요. 물론 레인지로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에 해당을 하지만 꽤나 높기 때문에 차가 결코 작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잘 느낄 수 있고요. A필러 앞에 서서 뒤쪽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거리감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차가 길고 높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옆에다가 레인지로버를 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작구나, 날렵하구나, 낮구나 라는 느낌들이 같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크지만 레인지로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확연히 낮은, 굉장히 오면 느낌들을 전사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갖출 수 있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레인지로버하고 레인지로버 스포츠에도 플러시 타입의 도어 핸들이 적용이 됐는데, 랜드로버 전체 브랜드의 모델들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적용된 게 이 벨라였어요. 이보크가 2세대로 출시가 되면서 그 차에도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먼저 적용된 차가 이 벨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쪽의 디자인 자체가 이 플러시 타입의 도어 핸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래서 굉장히 매끄럽게 내려가는 그런 측면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는 요 앞쪽에 있는 요 가니쉬 부분들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더 스포티하고 더 날렵해 보이고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갖추게 됐어요. 거기다가 휠의 디자인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랜드로버가 조금 집중하고 있는 게 고성능 모델인 SVO거든요. 스페셜 비클 오거나이즈드라고 해서 고성능 모델을 만드는 그런 전담 부서의 모델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델들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살이 굉장히 얇은 스포티한 휠의 디자인을 적용을 해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그 스포티함, 이 SUV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쿠페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이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벨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번 벨라가 부분 변경형이라는 것 치고는 생각보다 변화의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변화의 폭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뒤쪽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벨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꺾인 느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요 디귿자 모양, U자 모양이 붙어있는 그런 느낌들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는 이 두 개를 합쳐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가 열리고 닫히는 것에 의한 파팅 라인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길고 넓게 들어가 있는 커다란 U자 하나로 변경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퍼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변경이 됐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차들의 디자인들을 보게 되면 이 배기구를 좀 숨기는 듯한 그런 디자인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벨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디자인을 좀 일찍 적용을 했었던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는 그런 것들도 아예 없애버리고 깔끔하게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단발로 두 개, 한쪽에 하나씩 두 개의 이 배기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한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안쪽에 계기판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픽은 여전히 구형이에요. 랜드로버가 얼마나 일을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주는 잘 못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변화의 포인트가 적용된 게 이 뒷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생각보다는 꽤 큰 모델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꽤 넓은 편에 해당을 해요. 저희 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세트, 동일한 구성으로 2세트는 더 넣어도 될 정도로 총 3세트는 충분히 넣고도 남을 정도의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위아래 높이라든가 좌우폭, 안쪽 깊이도 상당히 넓은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벨라를 타면서 트렁크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보크라면 모르겠지만 벨라는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에 해당을 하고, 사실은 레인지로버나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과도하게 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꽤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레인지로버 벨라의 실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선보였었던 랜드로버의 여러 모델들에서 적용이 됐었던 PB 프로라든가 굉장히 깔끔하고 좌우로 쭉쭉 뻗어나가는 듯한 그런 그래픽 레이아웃이 기본적으로는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 벨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심플하고 또 단순해진 그런 모습들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 가운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웬만한 것들을 다 이 PB 프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그나마 안쪽에 앞쪽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를 포함한 약간의 수납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공간을 활용을 하는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기어 변속기 레버를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형태가 됐습니다. 이 뒤쪽에 컵홀더가 자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있는 수납 공간을 밀어서 덮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덮어버리게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굉장히 닫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컵홀더는 웬만하면은 쓸 거고 수납 공간에 사용에 있어서도 쓰게 될 것 같아서 보통은 이렇게 열어두고 사용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기판이나 스티어링 휠에 대한 것들은 거의 변화는 없어요. 웬만한 것들이 다 PB 프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고 이 부분을 개선을 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는데, 사실 PB 프로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랜드로버의 설명에 따르면은 모든 기능을 단 터치 2번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디스플레이가 크든 작든 상관은 없는 건데,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디스플레이에 이 모든 거를 다 집어넣고 2번만에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다 보니까 버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터치 디스플레이 안에서 이 많은 버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누르기 위해서는 주행 중에는 특히 무조건 시야를 옮겨서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편의성은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래픽이나 UI, UX 디자인에 있어서 직관성이라든가 조작의 편의성, 이제 몇 번만에 조작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지표들이 있죠. 그런 지표들에서 봤을 때 몇 번만에 조작을 할 수 있는가에만 집중을 한 결과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 사용에 대한 편의성과 이론적으로 편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괴리를 줄이지 못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어딘가를 가다가 무언가를 조작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내비게이션 화면이 꺼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로버가 워낙에 차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창문을 조절하는 버튼 같은 것들이 보통은 요 위쪽에 자리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밑에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고 또 사용상에 크게 문제가 없는, 익숙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못났다고 할 만한 포인트라든가 특별하게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 그런 것들은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주행을 할 때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주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벨라의 2열로 들어왔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넓거든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인지로버하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라는 차 자체가 워낙에 큰 차기 때문에 벨라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지, 다른 모든 경쟁사들, 다른 수입차들이나 국산차들과 비교를 해서 보게 된다면은 결코 작은 차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실내 공간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발 공간이나 무릎 공간, 머리 공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다 상당히 넉넉한 편에 해당을 하고, 좌우 공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개방감도 굉장히 뛰어난 게 뒷좌석 바로 위까지 넘어오게 되는 요 글라스 루프, 파노라마 선 루프를 적용을 해주면서 굉장히 시야감이 좋아요. 옆, 앞, 뒤, 위쪽까지 굉장히 넓은 그런 시야각들을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좁다 뿐이지 실제로는 좁지 않은 이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시트의 착자감 같은 경우에도 앞좌석에 준하게 굉장히 편안한 그런 착자감들을 제공을 해주고,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플하긴 합니다. 컵홀더만 몇 개 자리가 되어 있는 정도고, 앞쪽에 이제 열선 시트나 USB C타입 충전 포트, 그리고 시거잭 12V 파워 아울렛까지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수입차의 SUV들을 보게 된다고 했을 때도 생각보다 명성이나 가격 대비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는 브랜드가 많다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좀 평균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가족용, 엄청나게 막 불을 자랑을 하는 거에 대한 약간 좀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당한 그냥 나의 지위 정도만 보여주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벨라가 레인지로버 뿐만 아니라 랜드로버 전체 라인업 중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내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본다면은 벨라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차 아닌가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직접 주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라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P250 SE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휘발유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인 P400 HSE 모델입니다. 이 P400 모델이 조금 더 비싸요.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9,010만원 정도, 그리고 이 P4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2,400만원 정도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 P400이 조금 더 출력이 강한 편에 해당을 합니다. 합산해서 최고 출력 400마력을 발휘를 하고 있고, 최대 토크도 약 한 56kg/m, 상당히 넉넉한 그런 출력들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주행을 할 때 출력이 부족한가 라고 하면 그런 느낌들은 잘 안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그런 정숙성 같은 것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차가 생각보다는 크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큼지막한 차체에 걸맞는 웅장함, 그런 것들도 같이 선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서 주행을 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누군가를 태우고 다니기에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벨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개인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굉장히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쉬움을 넘어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아래쪽 발 공간이거든요. 이 발 공간을 보시게 되면은 요 가운데 쪽에서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아마도 요 변속기하고 관련된, 혹은 전기모터나 배터리하고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변속기도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엑셀 페달 바로 옆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엑셀을 정상적으로 밟기 위해서는 요 벽 쪽에다가 발을 딱 붙인 채로 이거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 페달이 제대로 안 밟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밟을이 어느 정도 두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는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 페달도 조금 옆쪽으로 밀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가속 페달 쪽으로 발을 디뎌주지 않으면은 브레이크가 같이 밟히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 브레이크 성능이, 혹은 가속 페달의 성능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제동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속 페달은 처음에 밟기 시작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출력이 나올 때까지의 타임렉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딱 밟아 보면은 바로 가속이 안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있다가 가속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떨 때는 RPM도 바로바로 안 뜨거든요. RPM이 떴을 때도 이게 출력으로 넘어가서 이 힘을 발휘를 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출력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한다면 뭐 이래 안 나가 라는 생각들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동력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자체가 그냥 약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가속도 이제 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차의 전체적인 크기나 무게 같은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브레이크는 조금 미리미리 밟아 나가셔야지 조금 더 안정적인 제동이 가능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차선에 대한 유지 보조 같은 것들,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갔을 때도 그런 것들이 차선을 제대로 잡아주진 못해요. 사실 레인지로버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잡아줬거든요. 근데 그보다 작은 차인 이 벨라에서 그보다 못 잡아준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이 차를 열심히 안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만드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이 차에 대해서 조금만 더 투자를 해준다면은 굉장히 잘 팔 수 있는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겉에서 보이는 것들은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주고 정작 실속은 조금 떨어지는,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떨어져요. 아주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만한 차인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판매량이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판매량 자체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후속 모델에 대한 그런 투자들도 줄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다음 모델을, 이 2세대 모델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추천을 할 만한 사유들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좀 대차게 까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너무나도 과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이 차의 가격대가 아무래도 1억이다 보니까 1억의 가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1억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해요. 조금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브랜드빨로도 이제 그 1억의 가치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주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은 아주 좋은 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경쟁 모델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랜드로버는 오프로드에 있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브랜드고, 상당한 명성을 갖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런 실력을 녹여낼 수 있고, 플러스 동시에 럭셔리한 것들도 잘 드러낼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프로드로만 간다면은 뭐 브롱코니, 랭글러니, 그랜드 체로키니 그쪽을 살펴볼 수 있지만, 럭셔리까지 같이 더한다고 한다면 몇 개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팔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차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차입니다. 결론만 칭찬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이 차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다방면에서 쓸 수 있는 약간 그 멀티툴 같은 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랜드로버의 메인 라인업이 레인지로버 중에서 중간에 자리를 하고 있는 벨라의 부분 변경형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금 랜드로버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들을 보면은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라인업을 너무 쓸데없이 굵직하게 나눠놨어요. 디펜더는 디펜더, 디스커버리는 디스커버리, 레인지로버는 레인지로버, 이렇게 나눠놨는데, 사실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랜드로버 하면은 레인지로버가 최상위에 있고, 디펜더는 조금 다른 쪽에 있지만 디스커버리가 그 아래 어딘가에 있고, 맨 아래 이보크가 있거든요. 벨라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커버리 라인업과 흔히 우리가 말하는 레인지로버라고 하는 요 사이에 자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빈틈을 굉장히 잘 파고 들어간 그런 모델입니다. 하지만 판매량이라든가 이 랜드로버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특히 한국 내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뭐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심해요. 그래서 판매량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판매량을 높여서 어떻게 됐든 수익을 만들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이 벨라의 판매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대 한 대 팔았을 때 많이 남는 거는 레인지로버나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더 많이 남을 수도 있지만, 많이 판매를 하는 것들, 한 번에 큰 이득을 남기는 것보다 여러 가지 조금 더 수익은 작더라도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를 파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수익을 남기는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벨라도 조금 더 열심히 팔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벨라가 너무 무시를 당하는, 그것도 한국에서 코리아 사람들이 너무 무시를 하고 있는 차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거에 맞게 가격도 사실은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9천만 원에서 1억 조금 넘는 가격대로 구매를 할 수가 되어 있는데, 사실 부분 변경이 되기 전에도 한 8천, 7천은 아니었을 거예요. 8천에서 9천 왔다 갔다 했던 금액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최근에 나온 차들이 가격이 인상된 폭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벨라는 오히려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편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금 더 프리미엄하고 럭셔리한 라인업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생각보다는 살만한 가격만큼만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천대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 언저리에서 차를 보고 계신다면은, 하지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인지로버나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것들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벨라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도 한번 꼭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차를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